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1억, 2억, 10억, 100억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혁명과도 같은 금융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31일 뉴욕 시간 오후 2시 10분 암호학 전문가 및 아마추어 등 관련자 수백 명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습니다. 이메일에는 저는 신뢰할 만한 제3자 중개인이 전혀 필요 없는 당사자 간 1대1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통화 시스템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라는 담담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구와 함께 9쪽짜리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냈으며 그 보고서가 업로드되어 있는 웹사이트는 2달 전쯤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0일 새벽 12시 59분 사토시 나카모토는 마지막 엔터 한 번을 남겨두고 감회에 젖었습니다. 도대체 몇 달간 밤을 꼬박 지새운 건지 58초, 59초, 1시 정각, 그리고 엔터. 모니터에는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하얀 글자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이 시대의 천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새로운 디지털 암호화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토시의 장난 같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몇몇 프로그래머들끼리 PC 몇 대를 켜두고 서로 코인을 보내고 받으며 낄낄거리는 정도였습니다. 사토시 자신도 이렇게 10달간 10만 코인 정도를 채굴하니 채굴에 흥미가 점점 떨어져 갑니다. 2009년 11월 19일 사토시는 간단한 홈페이지 하나를 만듭니다. 아직 아무도 찾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저런 글을 써봅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공개 토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코인을 채굴하고 나눠 가지며 서로 주고받습니다. 코인에 별다른 의미는 없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전송하는 것은 하나의 놀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트코인을 공짜로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궁금한 사람들이 그리고 재미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별로 쓸데없는 물건들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차피 쓰지 않는 쿠폰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교환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 어느새 돈을 직접 주고 쿠폰을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산 뒤에 비트코인으로 쿠폰을 사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메일처럼 쉽게 송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룹에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사토시는 2009년 12월 13일 새벽 4시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비트코인은 현재 기존 화폐 금융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화폐 금융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폐와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많은 문헌에서 중세 유럽의 금세공업자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금세공업자들은 고가의 금을 취급했기 때문에 크고 튼튼한 금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부자들은 보유한 금을 대형 금고가 비치된 금세공업자들에게 맡겨 보관했습니다. 금세공업자들은 일정 금액의 보관료를 받고 금을 대신 보관해주면서 보관증이라는 증서를 금 소유자에게 발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관증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금을 되돌려 줬습니다. 그런데 금은 부피가 크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 대신 보관증을 이용해 대금 결제나 거래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금은 세공업자의 금고에서 보관된 상태로 유지되고 보관증이 일종의 화폐처럼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되었습니다. 이때 금세공업자는 한번 금을 맡기면 거의 찾아가지 않거나 찾아가더라도 동시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금세공업자는 금을 찾아갈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 보관된 금 중 약 10%만 남기고 나머지 90%의 금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금세공업자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자 금을 맡겼던 사람들은 허락도 없이 본인들 금을 마음대로 대출해 줬다는 것을 눈치채고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금세공업자들은 맡겨둔 금을 대출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돌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거래라 생각한 금 소유자들은 이를 용인해 줍니다. 금세공업자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굴립니다. 금고에 어느 정도의 금이 보관되어 있는지 금세공업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지금까지는 보관된 금의 양 내에서 보관증을 발행했다면 이제는 금고에 존재하지도 않는 금에 대해 보관증을 발행하고 이자 수익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세공업자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어느덧 금융사업가로 성장합니다. 한편 금세공업자 중에는 갑자기 많은 사람이 보관증을 제시하자 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금을 기반으로 보관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관증을 제시했을 때 돌려줄 금이 없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세의 금세공업자가 보여준 일련의 수익 창출 과정은 오늘날 은행의 수익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과거 금세공업자나 오늘 은행 모두 입금자와 대출자 중간에서 수수료 형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을 보관하는 사람들이나 입금자들은 본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맡기지만 실제로 금세공업자와 은행은 이를 신용 창조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세공업자들이 남의 돈을 이용해 부당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금고와 장부가 금세공업자들에 의해 독점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금고에 대한 중앙화와 장부의 불투명성이 원인이었고 금세공업자들은 이를 철저히 악용한 것입니다. 화폐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교환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금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고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산이 되자 자연스럽게 금 본위제가 생겨났습니다. 초기에는 금을 동전 형태인 금화로 가공해서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금화는 밀도가 높아 부피에 비해 무거웠고 금 자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 보니 금화의 겉을 칼로 긁어 모아 되파는 훼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내재적 가치가 있어 금화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유통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을 직접 화폐로 제작해서 사용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된 금과 동일한 가치만큼 화폐를 발행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금본위제의 단점은 필요시 화폐를 찍어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금은 희소성과 공급의 제약 때문에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방지 효과가 있지만 경제 확장의 족쇄로 작용합니다. 금본위제를 유지해오던 유럽 국가들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부분 금본위제를 중단합니다. 보관 중인 금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유럽 등 주요 45개국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 우즈에 모여 전쟁 이후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 협의합니다. 이때
미국 달러를 금 본위제로 고정하고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 우즈 협정을 체결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세계 각국은 금을 미국에 맡겼고 이러한 금은 뉴욕 연준 은행 지하 창고에 저장되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보관된 금 범위 내에서 미국 달러를 발행해 제공했습니다. 한동안 잘 유지되던 브레튼 우즈 체제는 1964년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통해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베트남전은 특유의 게릴라전과 정글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합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보관된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다른 국가들 몰래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유럽 국가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탈퇴하거나 금으로 교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는 닉슨 쇼크가 발생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배째라였습니다. 닉슨 쇼크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됐고 금 본위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1971년 금 본위제가 폐지되면서 신용화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신용화폐란 금이나 특정 담보가 없더라도 신뢰로 담보를 대신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금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신뢰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신뢰와 법이라는 근거를 기반으로 발행된 신용화폐가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화폐입니다. 현재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축통화로 인해 잦은 국제 분쟁과 혼란이 야기됩니다. 모든 국가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찍어내지 못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 달러의 상황은 다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거래는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로부터 달러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또한 각국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도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 증가가 상쇄시켜 줍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혁신기술과 군사력에 투자하여 세계 패권을 유지합니다. 미국은 이런 기축통화의 지위를 통해 막대한 수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는 외환 보유고를 보유해야 하는 대외 리스크를 항상 떠안고 살아갑니다. 둘째, 통상 분쟁과 환율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나라의 화폐가 세계 통화로 이용될 경우 통상 분쟁과 환율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플라자 합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여 제2의 기반을 다집니다. 이후 일본의 경제가 도약하면서 일본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일본 저가 상품이 미국을 휩쓸게 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난국을 플라자 합의로 해결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50% 수준의 엔화 가치 절상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엔화 강세로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자 금리 인하,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야기시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1989년 금리를 다시 급격히 인상합니다. 이때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여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유지되면서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도 통상 분쟁과 환율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과의 문제가 세계로 전이됩니다. 한 나라의 화폐가 국제 기축통화로 사용되면 기축통화 국가의 내부 위기가 전 세계 다른 국가로 전이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지극히 미국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이되어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재의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와중에 비트코인은 탄생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인 비트코인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입니다. 오늘날은 신용화폐 시대이고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둘째, 은행의 신용 창조입니다. 은행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고객의 돈을 무한 창조하여 대출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을 챙깁니다. 이 신용 창조는 신용이 무너지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셋째, 장부와 권한의 독점입니다. 중앙정부와 은행들은 입금 및 대출 현황 관련 장부를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일반인은 고객이 맡긴 예금이 잘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전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장애로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문제입니다. 은행 전산 시스템이 중앙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손상될 경우 전산망 마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본인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섯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노출 가능성입니다. 종종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합니다. 이와 같은 기존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집니다. 비트코인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탈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이것으로 권한과 장부의 독점, 기관의 도덕적 해이, 개인 금융정보 노출 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산된 장부의 도입입니다. 마찬가지로 권한과 장부의 독점을 막고 전산망 마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본이제 기반 설계입니다.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 은행의 신용 창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과 같은 중앙이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중앙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동등한 권한을 지닌 노드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노드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장부는 각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됩니다. 참여자들이 모두 동일한 장부를 하나씩 소유하면서 투명성을 높입니다. 분산된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전파 과정에서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전송 과정에서 손실 및 지연 등으로 장부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장부의 불일치는 화폐 시스템에서 이중 지불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합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산 장부에서 대표 장부를 하나 선정해서 다른 노드에 전파하여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분산된 장부 간의 합의 및 일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수정, 삭제와 같은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동기화 과정을 거쳐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장부를 공유하고 수정, 삭제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중앙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생성 과정은
금의 채굴과 비슷합니다. 금은 매장량이 한정된 희소성을 지니며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하므로 발행량이 안정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암호화폐 채굴이란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는 것을 검증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같은 화폐 발행 기관이 없이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전 세계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블록을 생성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10분에 한 번씩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 블록의 이름을 16진수로 표시한 총 64자리의 해시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지급합니다.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칩니다. 최초의 채굴이 이루어진 2009년에는 50비트코인을 지급하다가 2013년부터 25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부터 12.5비트코인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6.25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에는 3.125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은 최종적으로 2140년에 채굴을 중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발행량을 2100만 개로 한정하여 희소성을 보장했습니다. 이처럼 사토시 나카모토는 금을 모델로 비트코인을 설계했습니다. 금의 속성과 유사하게 화폐 공급량 자체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을 채굴하는 것과 유사하게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도 어렵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채굴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희소성을 지닙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일정한 계산을 수행하여 채굴합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전기가 소모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탈중앙화, 분산장부, 금본위제를 화폐로 구현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느 날 갑자기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탄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이중 지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중 지불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앙 시스템이 있어야 이중 지불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거래한 내역을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과 같은 중앙 시스템에서 거래 내역에 관한 장부를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에서 이중 지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을 장부라고 많이 부릅니다. 실제로 블록은 거래 내역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관점에서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 형태의 장부를 사용했습니다. 장부의 각 페이지에 수많은 거래 기록을 기입하고 하루 단위 거래 내역이 마무리되면 상단의 거래 내역에 대한 요약 및 중간 결산 내역을 기입했습니다. 이런 거래 내역 페이지를 모두 엮어서 하나의 장부처럼 관리했습니다. 블록체인도 과거 종이 장부와 개념이 유사합니다. 개별 거래 내역을 일정 시간 단위로 모두 모아서 바디에 저장하고 해당 트랜잭션들에 대한 요약 정보를 헤더에 포함한 형태가 블록입니다. 이런 블록들을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중앙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장부의 배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시스템은 하나의 장부를 관리하면서 장부의 상태를 지속해서 갱신해 나갑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장부가 분산되어 있어 분산된 장부 사이에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이를 네트워크에 전파하고 장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드롭박스와 비슷합니다. 드롭박스는 클라우드 기반 파일 저장 및 공유 서비스입니다. 드롭박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연결된 모든 기기에 파일이 업로드 및 동기화되어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마치 하나의 기기에서 작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노드, 회사 노트북, 홈 노트북 모두 드롭박스가 설치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에서 홈 노트북으로 밤늦게까지 대형 파일 작업을 하고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급하게 출근하여 회사 노트북을 켜자마자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파일이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전파되어 동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트랜잭션이 생성되어 전파되고 동기화되는 과정은 앞서 소개한 드롭박스의 작동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기화 과정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드롭박스는 새로운 갱신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파 및 동기화 과정을 거치지만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이 전파되면 바로 동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 노드가 전파된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후보 블록들을 각각 생성하고 각 노드에 있는 후보 블록들이 경쟁하여 하나의 대표 블록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대표 블록을 다시 전파하는 형식으로 동기화합니다. 이처럼 장부가 대표 노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블록을 변조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블록을 변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를 평가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설계 원리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분석부터 암호화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암호화폐와 연관된 서비스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서비스와 생태계가 얼마나 많은 수익과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역시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일 것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많은 암호화폐 매매는 한탕을 노리고 배팅하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채굴한 광물에 대한 활용성, 시장성, 경제성 측면의 철저한 분석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분위기에 취해서 관심 있는 사람끼리 호가를 올려가며 사고파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땅속에서 어렵게 캐낸 귀한 광물의 가치는 결국 그 광물의 활용에 의해 가치가 매겨집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도 결국 암호화폐의 활용성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2018년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미래화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화폐로서의 가능성이 낮고 그 활용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2020년 후반부터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헤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격은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후 계속 폭락하다가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펀드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다시 투자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여 가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상의 숫자에 투자하는 투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깊이 있는 가상화폐의 철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존의 중앙금융 시스템으로 인한 불균형, 즉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금융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며 흘러갑니다. 그 누구도 큰 강줄기의 흐름이
바다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기득권 타파입니다.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국가와 은행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 중앙집권적 금융 시스템은 억압과 착취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자산의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시킵니다. 비트코인은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발생한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언젠가 대부분의 화폐 가치를 대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1억, 2억, 10억, 100억을 거쳐 우상향을 지속하며 상승할 것입니다. 금융의 민주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폭이 크므로 정확하게 타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분할로 매수해 나간다면 아주 큰 수익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